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의 횡령배임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투자할 때에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라고 하면 기업의 실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은데 요즘에 또 명예훼손이 어쩌니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기업명이나 이런 거를 좀 떼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기업을 분석하면서 또 발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는데요. 뭐 유형 사례는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겁니다. 될 것인데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써먹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기법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최근에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이건 옛날부터 써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건데 이를테면은 계열사를 만듭니다. 계열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돈을 태우고 1차적으로 투자금을 태우죠. 그 다음에 담보, 보증을 섭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태웁니다. 태워서 싹 날려먹고 파산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국내에 했느냐 해외에 했느냐 이 차이일 뿐일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왔고, 또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적용을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외관법인으로 지정이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뭐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적으로 기업의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규모가 미만이거나 등등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조차도 알기 힘들고 얼마를 벌어서 도대체 얼마를 까먹고 부채를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100억을 태우든 200억을 태우든 그냥 경영자가 야 좋으니까 하지 괜히 하겠어? 그럼 우리는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신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어느 정도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에 돈이 들어갔다. 물론 이제 그 속에서도 사기치려면 사기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징후라든지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죠. 요런 경우는 좀 덜한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확인도 안 되고 심지어는 공시조차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응? 그런 기업에 적지 않는 돈을 태웠다. 처음에는 명분이 있겠죠. 무슨 뭐 신규 사업이니 어쩌니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우리는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서 보통의 기업의 손익분기점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대략적으로 규모가 얼마큼 들어가는지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통계라든지 경험치를 통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이게 그 범위를 초과한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좀 의심스럽다, 안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왜 투자자들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겠어? 투명망토를 만들겠어? 그래서 하면 거기에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태우든 말든 그냥 거기에 이제 주가가 오르지만 우리는 그걸 봐요. 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어. 야, 이거는
암만 진짜 기가 막힌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우리가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릴 때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지출도 하고 저축도 하는데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경계도 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뭐 인생은 한 방이다 어쩐다 그러면서 지르진 않아. 물론 성향 자체가 이렇게 너무 급진적이고 그런 이제 있는 사람들은 뭐 인생이 한 방이니 어쩌니 그래갖고 이렇게 한 방에 훅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패가망신하지.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이 검증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있긴 있겠지만 경영은 그러면은 위반이다 이런 거예요. 경영자는 리스크도 따져야 되고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갖고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인데 날라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1000억 갖다 밀어넣는 자체가 그게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은. 그죠? 뭐 민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고 사업 자체가요. 그렇게 또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죠. 단계적으로 키워나가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1조 원 시장인데 이 1조 원에 걸맞는 자산은 1조 원이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신규 사업 들어갈 때에 1조 원을 갖다 태우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한 뒤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떤지를 이렇게 모형을 그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명 말하는 과잉 투자라는 이제 부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요. 그래서 실체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규모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기업 공개가 얼만큼 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성과 모형이 형성이 되냐 적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적자가 어떤 형태의 적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보는데요. 근데 보통 보면 그래요. 장롱이 몇 년 전에 겪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5천억대의 순자산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300억대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기업인데요. 1년 동안에 5천억을 밀어넣었어요. 해외에다가. 그리고 전 분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5천억이 다 날라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장롱이 이거 횡령배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가지고 소액주주 운동도 했지만은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되게 의심을 많이 해. 공견하게 얘기해.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 소액주주들이 막 소액주주 운동한다 그러면은 아 기업이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러구나.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 사준다는 거지. 아니 상폐된 기업인데 뭘 투자자를 사줍니까? 이미 쓰레기된 기업인데요. 근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해서 팔아먹겠다고 입단속을 시켜요. 뭉치지도 못하게. 그거는 이제 기업 내부자겠지. 그죠? 상식이 있다면은 당연히 소액주주 운동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도, 그 말이 맞네라고 거기 술렁이고, 거기에 이제 몰려다니고 막 이런 소액주주 운동의 전형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무마됐던 적이 있었었는데, 요런 케이스도 있지만, 요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은 장기적으로 전진적으로 나빠지는 경우, 요런 경우가 보통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행정배임 할 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투자하는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투자 실패인 경우도 있고 횡령배임인 경우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실체가 있냐 없냐, 실체의 방식이 그 외관법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에 걸맞게 돈이 나가는 게 합리적인 규모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 세 번째는 투자한 이후에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선점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두드러지게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형국들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량 생산 체제인데요. 판매량보다 재고가,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동률을 낮추고 장기화되면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분석해보면 요즘에는 구조조정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노조가 악성 노조여가지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장롱은 그 광경들을 봤습니다.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당연히 가동률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동률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잔업을 하는 그런 웃긴 기업들도 겁나게 많습니다. 장롱도 현장에서 장롱도 직장생활 할 때에 무능한 관리자들, 무능한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 겁나게 많이 봤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겁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면 할 일을 갖다가 막 일주일 내내 질질 끌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장롱은 이제 파견직이라든지 또 이직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데, 재고라는 것도 이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고가 쌓아놉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폐기 처분한다는 명목으로 폐기 처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어디로 사라집니다. 사라져가지고 이걸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 길거리에서 재고 덤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외환위기 때에, 외환위기 전후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오너가 있고요. 오너 이제 친인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초과 생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량 처리를 쳐가지고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뒤에 가서 뒷시장 가가지고 싸게 덤핑으로 던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총판이라든지 이게 도매상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게 이제 요런 거 못하게 해라 하면서 해가지고 좀 유통이 좀 확립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없다고 보진 않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있다라기보다는 의혹이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재고 손실이 갑자기 이제 대규모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손상각이. 그죠? 뭐 어떤 기업은 조금씩 야금야금 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하다가 한꺼번에 터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봐야 되고, 그 상품의 특성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과 같이 썩어버리는 구조라고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썩어버리는 구조라면 그걸 어디다 빼돌리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제조품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 내구재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 시간이 지나서 상품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물 처리를 넘어서 완전히 손실 처리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죠. 물론 불량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조업에서 근무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이런 어떤 관리 부재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부실이 이렇게 그 불량이 터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있는데 생산품 자체의 그런 성질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이미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그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액주주 운동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뭐 회계장부 열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거를 추적해서 횡령뱀을 잡아내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폐쇄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뒷돈 빼먹기 아주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겠죠. 옛날에도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그 왜 원자재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은 고물 처리를 하는데, 이를테면 동 있잖아, 동, 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짜투리 남은 거 모으잖아요. 보통 6개월에 몇백만 원씩 떨어져요. 재고 처리 비용이. 쪼가리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공장장이 빼갖고 바꿔서 일부는 직원들 회식시켜주고 일부는 이제 자기 용돈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전적으로 그냥 직원들 회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장한테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해오긴 해왔는데, 그건 이제 전체의 일부고, 몇백만 원을 할지라도, 몇백억, 몇천억 매출 내는 데서의 몇백만 원이면, 그 정도는 뭐, 이게 사기 차원에서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하죠. 하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폐쇄적 문화가 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말고도 사례는 되게 많고 또 앞으로 있게 되면 이제 시리즈 형태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대해서는 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한 방에 왕창 해먹어가지고 그 횡령배임이 사실상 기업의 파산 수준으로 넘어가는, 한계 생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도둑, 매년 수백억씩 해먹는데 이 회사는 매년 수천억씩 벌어. 그래서 기업의 미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해먹는 그런 기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가적 추이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때 횡령배임이 어쩌니 그러면 그때 좀 주가나 등등등이 이제 긴장성을 가지다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망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주가는 올라요. 어떤 기업은요, 장롱은 두 가지 케이스 봤거든요. 수백억대의 횡령배임을 했는데 주가가 폭등하는 기업 두 개를 발견했어요. 물론 더 찾아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막 몇 배씩 올랐어요. 거기에는 이제 도덕적 여부를 떠나서 부의 이동적 관점,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관점에서만 오로지 놓고 봤을 때요. 기존의 횡령배임에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익이 떨어지는 구간에 있을 때 고가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 횡령배임의 명백한 피해자가 되죠. 그런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뒤에 기업이 어쨌든 그래도 성장하고 플러스 흑자를 내고 배당이 올라가는 구조일 경우에 요 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명백한 수혜자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지는데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싸움을 붙여요.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이제 그 투자자의 보호적 어떤 싸움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끼리 이제 치고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데, 소액주주 운동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또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아주 유명한 초대형 기업에서도 정경유착이니 어쩌니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주가는 역사적 고가를 갱신하고 실적은 또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주의적으로 놓고 보면은 또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투자적 관점에서도.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성이 존재하죠. 근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횡령배임하고 그러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아세요?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입니다. 왜? 횡령배임의 결손금을 맺기 위해선 결국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에 피해자는 노동자와 투자자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야 이런 기업은 불매운동 해야 돼. 그래서 그게 타격을 받는다면 이런 주가 모형이 나오진 않겠죠. 나오진 않는데 그 불매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그렇게 뭐 언론에서 뭐 난리치고 그러지만 장롱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불매운동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추적해 본 결과로 놓고 보면 이 역시도 또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뭐 이물질이 나와갖고 뭐 어쩌저쩌 하면 그때 잠깐 하고 이제 나중에 다 또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일 때에는 이것이 딱 정해진 답은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에 따라서 이제 좀 좌우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측이나 또는 대응력에선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그 좀도둑이 있는가 하면 또 큰 도둑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해내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성간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의 리스크를 우선 그러니까 천억인 회사가 천억대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색안경을 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정상화되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들 좀 봐야 할 거고 요즘엔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형적 모의적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어떤 기업은 매년 천억의 이익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뭐 10억, 20억씩 수백여 개 기업을 이제 해요. 해가지고 이제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밀어 넣어보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이제 X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이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속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돈을 밀어나가면서 모형적 투자를 하는 요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뭐 인생은 한 방에 어쩐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생산량이 1개에서 100개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100개의 생산력을 갖추는 공장을 만들어. 그런 이제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에 손익분기점이 생기면 이 회사는 무조건 파산입니다. 그 전에 고정비용이 다 깎여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유형들, 요런 것들만 좀 골라내면, 좀 그런 위험성에서 좀 이렇게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어떤 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면 일단 따지지도 않고 주가가 무조건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헤쳐먹고 또 운때가 맞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말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관리책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죠.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그러면 신규 투자를 나서는데 이 회사가 이제 현금이 많고 어쩌저쩌고 하느냐 아니면 뭐 부채가 많고 어쩌저쩌고 해서 돈이 없느냐 이거 가지고 너는 실현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면서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오르지 않는 이런 이제 결과도 있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